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 배성수라고 합니다. 어, 저한테 어려운 강의를 주셔서 처음에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못하겠다고 사실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문학 전공자도 아니고 또 역사 전공자의 입장에서 인간 문제 통해서 인천을 좀 보겠다라는 처음에 강의 의뢰를 받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간 문제라는 소설을 읽어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공부도 좀 하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죠. 네, 먼저 제가 4개 카테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자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저 소설 인간 문제는 어떤 책인지부터 좀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 그림이라 그럴까요? 요거는 그 동아일보에 실제 연재될 당시에 썼던 그 표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옮겨 따와 봤고요. 중간에 이게 처음 바뀝니다. 바뀐 표제도 뒤에 나오니까 기대. 자, 먼저 인간 문제입니다. 1화를 제가 캡처를 했어요. 1화의 포맷이고요. 동아일보 1934년 8월 1일부터 시작을 하죠. 8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12일까지 총 128을 연재를 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참상 그리고 농민 노동자의 현실을 통해서 과연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강경의 작가가 화두를 던진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파는요 한번 바뀌어요. 그래서 1회부터 24회까지는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요분 이상준 화백이죠. 되게 유명하신 화백입니다. 이상준 화백이 24회까지 사파를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25화부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청구 화백으로 바뀝니다. 이청구 화백으로 바뀌어서 이청구 화백이 거의 100화 가까운 그 사파를 그리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소설을 보면 사파 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는데 사파가 그림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런 거 좀 살펴봤고요. 자, 그 연재 소설 예고가 동아일보상에 2번이 있습니다. 1934년 7월 27일 날 1회 예고가 똑같은 걸 2번 예고를 하는데 7월 27일자에 한 번 실리고요. 전날, 그러니까 연재 시작하기 전날 7월 31일 날 신연재 소설 예고라고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이런 예고가 붙습니다. 거기에 작가의 말이 있어요. 작가의 말을 마우스가 잘 말을 작가의 말을 통해서 그 강경의 작가가 이 소설을 집필했던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 사회에는 늘 새로운 문제가 생기며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함으로써 발전될 것입니다. 대개 인간 문제라면 근본적 문제와 지엽적 문제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니 나는 이 작품에서 이 시대에 있어서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포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요소와 힘을 구비한 인간이 누구며 또 그 인간으로서의 갈 바를 지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끝까지 보아주시고 우리와 모순을 들어 진지한 질책을 내려주시면 할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기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그 투쟁을 통해서 발전해 간다. 약간 그 사회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좀 그 소설을 쓴 것 같아요. 그런 그 뉘앙스가 좀 있죠. 자, 다음으로 주요 등장인물과 등장인물을 통해서 줄거리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히로인이죠. 선비라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황해도 용현 출신이에요. 용현군의 용정마을 출신입니다. 용현 출신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그 지주 정독호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덕호에게 정조를 빼앗기고 서울을 거쳐서 인천의 방적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극적으로 마지막에 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약간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안에서 선비와 이 연애를 하는 내용은 로맨스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다만 이제 연정을 품고 짝사랑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첫 번째 남자입니다. 첫째. 이름이 첫째예요. 그 선비와 동양입니다. 용현 출신이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선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역시 지주인 정독호의 땅을 소작을 해요. 소작을 하다가 억울하게 쫓겨나게 되면서 이제 인천에 와서 이제 부두노동 혹은 뭐 노동자로 변신을 하게 되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을 이어가다가 신철의 도움으로 노동운동에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마지막 인물은 신철이죠. 신철이고요. 이 두 사람, 선비와 이 첫째 사팔 보시면, 이거 이상과 백이 그린 건데요. 이상준화 백이 그린 건데, 보시면 약간 그 농촌의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신철은 약간 인텔리스럽죠. 신철은 사실은 이 덕호, 지주 정덕호의 딸 옥점하고, 이제 요양을 위해서 몽금포에 가서 요양을 하다가 용현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현에서 이제 머물면서 선비를 만나게 되는데 선비를 보고 첫눈에 반하죠. 첫눈에 반해서 선비의 연정을 품지만 결국 그 한마디 고백도 못하고 이 요양 기간이 끝나서 경성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부친이 이 덕호의 딸 옥점과 결혼을 하라라는 이제 아들에게 권유를 하고 이를 이제 거부하고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그 노동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노동운동에 투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천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를 노동운동에 끌어들이게 됐지만 결국은 체포가 돼요. 그래서 구속되어 있다가 전향을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요 세 인물이 이 줄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인물이 되겠고요. 다음에 작가 강경애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강경애는 1907년생입니다. 1907년에 태어나서 1943년까지 되게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죠. 36, 7 정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고향은 황해도 송화군입니다. 송화군에서 태어나서 성장은 장현군에서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송화, 장현, 용현이 다 붙어 있는 동네죠. 그리고 1921년도에 평양 숭의여학교에 입학을 하지만 동맹휴학에 가담을 해서 2년 뒤에 퇴학을 당하고요. 요때 약간 그 유명한 그 양주동 선생하고 로맨스가 좀 있었다고 해요. 1931년도에 장하일과 결혼을 하고요. 간도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31년도에 간도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1942년도에 건강이 악화되면서 귀국을 해요. 그리고 귀국한 지 1년 만인 1943년도에 병사를 하게 되죠. 1931년도 조선일보에 단편 파금을 발표하면서 등단을 하게 되고요. 주로 식민지적인 갈등과 계급 모순을 다룬 작품들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주요 작품을 보면 1933년도에 그 단편 축구전이 있고요. 그리고 1934년도 1년 뒤에 월간 잡지 신가정에 6개월, 6달 동안 연재를 한다고 해요. 소금이란 작품이고요. 여기 지금 그 신문 사파가 나오죠. 장편 소설 소금 해서 강경의 작. 여기 아마 그림만 봐도 벌써 이게 일본 순사고 일본 순사가 칼을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 같은데 뭔가 약간 그 계급 투쟁 혹은 그 민족운동, 독립운동 이런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인간 문제가 34년도에 동아일보에 연재가 됐고요. 1936년도 조선일보의 지하촌이라는 또 연재 소설을 연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1934년이에요. 1934년을 특정할 수 있죠. 몇 개의 사건을 통해서. 자, 이 시대는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가 조금 이따가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이제 조선 공업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이게 193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1929년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세계 대공황이 있죠. 공황이 있으면서 일본 내 자본주의가 굉장히 위기에 빠져요. 그리고 일본에 있던 자본가들이나 기업들이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는데 그 타개책 중에 하나로 본 것이 조선과 만주였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일본 일본 본토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공장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일본 내수와 그 다음에 조선 식민지였던 조선, 대만 여기에 이제 물건을 판매하던 그러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 이 자본주의가 이제 위기에 빠지면서 이 경영이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조선공업화 정책이라고 해서 조선의 이제 식민지였던 조선에 공장들을 그러니까 일본의 자본들을 조선으로 유치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물론 조선 내부에서도 이 공장 생산품들을 소비하게 하지만 이제 만주 쪽을 보는 거죠. 만주 쪽을 진출을 해서 만주를 또 상품 경영 그 판매처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1930년대 들면 조선 내에 굉장히 많은 공장들, 일본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들이 들어서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볼게요. 일본 대륙 침략의 서막 시기입니다. 서막이 열렸던 시기예요. 뭐냐면 이게 이제 위에 보셨던 조선공업화 정책 그리고 그 1929년에 있었던 그 대공황의 여파일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자본주의가 그 바라보고 있었던 건 이제 만주 시장이거든요. 그러려면 만주를 손에 넣었어야 해요. 그래서 만주 침략을 하게 됩니다.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요. 만주에서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죠. 만주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인들 그 간도에 있던 중국 사람들이 조선인들을 뭐 학살했다라고 하는 그 만보산 사건을 일으켜서 조선인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굉장히 뭐랄까요? 벌려놓습니다. 인천에서도 이 만보산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인천의 조선 사람들이 중국인들, 차이나타운에 살고 있던 중국인들을 공격하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만주사변과 만보산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빠져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보통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만주사변 이 세 개를 따로따로 놓고 최근까지는 봐왔습니다만 그 최근에 뭐 2000년대 이후의 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라고 해서 1931년부터 1935년까지를 쭉 전쟁 시기로 보는 거죠. 이 시기에 일본의 정책이 군국주의 정책으로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게 되고 이제는 군벌들이 우세하게 되고 일본 내각도 굉장히 강경한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내각들이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다. 요 시기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군수공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 공장들도 굉장히 많이 조선에 설립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1920년대부터 노동운동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뭐 지난 시간에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학습하셨을 테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920년대 그 굉장히 많은 인천에서도 정미소라든지 조선인촌이라든지 그러니까 성냥공장이죠. 이 여공들의 동맹 파업, 부두 노동자 파업 이런 파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30년대 들면서 조선총독부 특히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색출해내고 적발해내고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자들 적발해내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요 시기가 1934년이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에 관한 내용을 보자면 1930 이거 오타가 났네요. 1933년부터입니다. 나가이테루 영정조웅이라는 나가이테루라는 인천 부윤이 인천에 부임을 해요. 1933년에 부임을 해서 1942년 1월까지 이 사람이 주목해야 될 인물이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인천이 굉장히 크게 변화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8년 동안 인천 부윤에 있으면서 인천의 정책을 산업 구조를 기존의 상업과 무역항에서 이제는 공업도시, 관광도시로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천이 조금 더 그런 영역을 넓혀서 향후 최종 인구를 뭐 45만 더 나아가선 60만까지 인천의 인구를 넓혀서 경성까지 못 따라가겠지만 조선 제2의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죠. 특히 이제 저쪽 북인천 임해공업지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화수동 그리고 만석동, 송현동에 이르는 여기를 매립을 해서 공장들을 유치해서 공업지대를 만들고요. 그리고 1930년대 후반 들어가면 용현동과 하객동 일대 또 공업지대를 건설하고 그러니까 인천부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또 경인시가지 계획을 유치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0대 인천 부윤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총 11명인가 12명 부윤이 있었어요. 그중에 가장 오랜 기간 인천 부윤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인천 근대사, 특히 일제강점기의 인천의 변화상에 있어서 빼놓아선 안 될 인물 하면 나가이 테루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대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공간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크게 세 군데로 나뉘죠. 처음에 황해도 용현에서 시작이 됩니다. 황해도 용현 잠깐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장현군이고요. 장현군이고 아마 여긴가가 송화일 거예요. 그러니까 장현과 송화와 그 다음에 용현군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배경이 되는 곳은 용현입니다. 용현군 지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가 용현읍이고요. 몽금포는 사실상 등장하진 않아요, 소설에서. 몽금포는 그 신철과 그 다음에 옥점이 요양을 했던 그 곳으로 등장을 하고요. 주로 등장하는 곳은 이 용정리 일대죠. 사실 용정이라는 지명도 소설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않는 것 같은데, 용정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원소 이야기 때문에 그렇죠. 원소 이야기가 시작을 열면서 원소 이야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소라는 연못이 실제 있는 연못이에요. 이 용정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 소설 첫 시작이 원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연못 원소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원망할 원자에 못소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원소에 얽힌 전설이 첫 페이지에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잠깐 읽어드리면, 용현 땅에 부자 첨지가 살고 있었는데 몇 해 동안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긴 마을 주민들이 애걸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부자 첨지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작당해서 첨지집을 습격하고, 그래서 쌀과 가축을 끌어냈는데 이 첨지가 이를 관아에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잡아가게 했고요. 남겨진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이 첨지집 앞에서 몇 날을 울었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고여서 첨지집을 삼켜버리고 못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한설인 못이라고 해서 원소라 불렀다라는 내용이 인간 문제 시작 부분에 나옵니다. 제가 축약해서, 조금 더 깁니다. 근데 축약해서 제가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소설 자체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그러니까 지주와 소작 농민들 사이의 어떤 그 갈등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1화에서 딱 각 작가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서는 이제 성적 차별 이야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성, 그러니까 힘없는 식민지의 농민의 딸이 어떻게 그 지주에게 유린당하는지, 혹은 거기서 또 어떻게 도시의 임금 노동자로 전환이 되는지, 이런 과정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용현군의 원소라는 공간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되게 중요한 공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원소래요. 저도 이게 지금 인터넷 검색하다가 찾았더니 북한에서 여기를 명소로 뒀더라고요. 이게 사실 전설이 사회주의적인 그 어떤 사상하고 굉장히 일치하고 있는 전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뭐랄까요, 이 명소,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념물쯤 될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북한에서 조성한 그 원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요, 요런 그 용정 원소라는, 그리고 그 유래비가 또 세워져 있대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뭔가 이게 사상적으로 교화시킬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곳이 경성부입니다. 서울이죠. 경성부는요, 소설 중반부의 배경이 되는 공간입니다. 아까 용현이 소설 전반부, 용현이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해요. 60 몇 화까지 이어지는데, 중간에 그리고 용현과 서울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경성과 용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옥점과 신철은 경성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선비는 용현에서 덕호에게 유린당하고, 이런 내용이 겹쳐지고요. 또 경성부에 또 조금 후반부에 가면 신철은 인천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선비가 동양 친구인 간난이를 만나서 또 이론 과정, 이중적으로 겹쳐지는 과정. 그러니까 경성은 그러니까 용현과 인천을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경성의 의미는 고시 준비를 하던 신철, 경성제대 법학부 학생이죠. 고시 준비를 하던, 그러니까 엘리트예요. 딱 고시 패스하면 이제 법관이 돼서 권력을 이제 쥐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신철이 이제 노동운동에 눈을 뜨게 되고, 물론 그 정말 노동자들의 아픔을 본인이 체득하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고, 약간 좀 뭐랄까요, 약간 어거지가 좀 있죠. 그러니까 어, 결혼을 반대하는, 결혼을 강요하는 아버지를 반대해서 가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노동자들하고 같이 살게 되면서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보다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되는 인텔리적인 약간 그런 뭐랄까요, 노동자면서 노동운동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약간 인텔이면서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되는 그런 역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의 친구, 사실은 선비는 갓난이를 만나러 서울에 오지만 노동운동이 무엇인지는 잘 여기서 눈을 뜨지 못합니다. 다만 갓난이도 똑같이 그 용연의 지주 덕호에게 성적 유린을 당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가 서울로 오게 되거든요. 경성에서 갓난이가 또 노동운동에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노동운동에 눈을 뜨게 되는 두 인물이 노동운동에 눈을 뜨게 되는 그 장소로 경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이는 곳이 이제 경성제국대학 본관 건물이에요. 신철이 다녔던 학교죠. 그리고 두 번째가 신철이 인천으로 내려오기 전에 그 이제 미스코시 백화점에 갑니다. 가서 이제 뭐 정말 배가 고파서 이 미스코시 백화점을 돌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의 배경이 됐던 미스코시 백화점, 지금 신세계 백화점 본점 건물이죠. 그렇고요. 경성은 그래서 사실상 이야기 전개에서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공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니까 세 번째 공간으로서 인천부죠. 인천부는 이 소설의 후반부의 공간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이제 곳입니다. 82화부터 약 120화까지 한 38구화 정도가 인천을 배경으로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곳은 노동자의 삶, 그리고 노동운동의 현실이 표현되는 공간이에요. 강경의 작가가 가장 힘을 주어서 아마 썼을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황해도 용연땅과 관련이 있는 네 인물, 그러니까 첫째, 신철, 선비, 갓난이 노동을 하게 되는 노동의 현장이고요.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공간들은 대동방적, 그러니까 이 소설에는 대동방적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동양방적이죠. 동양방적 공사 현장이라든지 공장, 그리고 기숙사, 그리고 부두노동 현장, 뭐 이런 공간들이 등장을 합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인천항 부두의 모습이에요. 곡식들이 막 쌓여 있고, 지금 노동자들과 그 다음에 뭐 관리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이 발표되던 시기 즈음에 찍었던 1932년도쯤 찍었던 것 같은데요. 인천의 최초의 항공사진이죠. 그래서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중구 일대, 그 다음에 저쪽에 동구 일대, 동양방적이 아마 여기쯤 위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공장 건물들이 확대해서 보이면 그냥 땅 부지만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양방적이 들어서기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인천 부사에 실린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부사가 1932년에 발간이 되니까 33년 1월달에 발간이 되니까 아마 막 부지 공사를 하고 있거나 이런 모습이었겠죠. 자, 그러면 저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강의를 맡고 처음 소설을 읽었거든요. 이 인간문제라는 책을 이제 사서 읽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 강경애라는 작가는 왜 인천을 선택했을까? 왜 소설에서 인천을 선택했을까? 제가 알기로는 강경애라는 작가가 인천에 큰 연고가 없거든요. 근데 왜 인천을 선택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경애와 인천을 좀 볼게요. 인간 문제를 집필하는 기간, 그러니까 아마 조금 일찍 시작했겠죠. 1934년 8월부터 연재가 되니까
뭐 7월이든 6월이든부터 1934년 12월까지 강경에는 인천에 없었습니다. 간도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간도에 살고 있었거든요. 31년도에 간도로 건너가서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에 살고 있지 않았는데 그 1934년 상황을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따가 뭐 묘사된 장면들 좀 보여드리겠지만 보면은 그 당시 인천의 상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인천 그렇게 지금처럼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시절에 그냥 유일한 그 연락 수단은 편지가 유일했던 시절에 어떻게 인천의 상황을 이렇게 잘 알 수 있었을까? 뭐 신문이라고 해야 뭐 간도까지 갈 수 있는 신문은 많지 않았을 테고요. 거기서 또 인천 이야기는 아주 작은 부분만 수록이 됐을 텐데 인천의 상황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 수 있었을까? 그럼 좀 봤더니 이게 뭐 정확하게 나오는 건 없어요. 근데 추정입니다. 학자들도 다 추정하고 있고요. 문학하시는 분들도 다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1931년도에 이제 장하일과 남편과 함께 간도로 이주하기 전에 인천에 한 1년 정도 거주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시기가 뭔가 좀 비나 봐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또 31년 상황이면 동양방적이 인천에 들어서기 전이거든요. 전이고 동양방적이 인천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확정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동양방적 이야기는 또 어떻게 알았을까? 게다가 뭐 이따가 이제 축항 얘기도 좀 나오겠지. 축항이 아니라 그 뭡니까 매립공사 얘기도 좀 나오기는 하는데 이 매립되는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게 시기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중국 무슨 학술원에 계신 교수님 최 무슨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 뒤에 지하촌이라는 작품에서 등장한 그 이야기를 잠깐 따서 1934년 7월 20일 날 조선에 다녀왔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조선에 다녀왔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선에 다녀올 때 인천에 잠깐 들렸던 것은 아닐까.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게 1934년 7월 20일이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광고 아까 신문에 동아일보에 연재소설 예고 신간 연재소설 예고가 나가는 게 1934년 7월 27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즈음이거든요. 그 즈음이고 그 다음에 이때 동양방적은 이미 조업을 개시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와서 7월달에 그러니까 1934년 7월달 7월 20일경에 인천에 와서 동양방적의 그 직공들, 여공들과 충분한 인터뷰라든지 충분한 구술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뭐 인천 곳곳을 돌아봤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정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때 소설 집필을 위한 기본 조사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와 함께 인천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고 조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건요. 제가 그 소설에는 안 나오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재소설 신연재소설 예고라는 곡일 안에 작가의 말을 앞부분에서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 앞에 경계라는 글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계는 대강의 줄거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설의 기획 의도는 탐욕무비한 장자의 집이 하룻밤 사이에 땅속으로 빠져 그 자리에 큰 못이 생기었다는 뜻깊은 전설을 가진 원소라는 못을 중심으로 삶에 허덕이는 조그마한 농촌의 생활 현실을 그리어내며 있다. 원소 로맨스의 주인공 같은 장제, 소작인이 극빈자에게 대출금을 받기는커녕 금품을 주었다고 주판으로 면상을 쳐서 그로 말미암아 죽게까지 이르게 한 그리고 그의 진물은 유욕생활, 그 욕심에 희생되는 부모 없는 계집애, 그리고 그 계집애에게 첫사랑을 느꼈던 소작인의 아들. 자, 누군지 아시겠죠? 이 장제, 주인공 같은 장제. 이 사람이 이제 정덕호입니다. 덕호고, 계집애에게 첫사랑을 느꼈던 소작인의 아들, 첫째겠죠. 거기에다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서울에서 유학하는 장제집 아들이 여름 휴가에 돌아와 그 가련한 계집애에게 동정하고 그 동정이 연애가 되어 이 조그마한 농촌에는 부자 상극의 삼각 연애가 전개되고 마는 것이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소설 속에서 지금 이 인물 서울에서 유학하는 장제집 아들은 소설 속에서 신철일 텐데
처음에 소설을 집필하기 전에, 그러니까 연재되기 전에 강경애가 쓰고자 했던 신철이란 인물은 덕호의 아들이었던 거죠. 덕호의 아들이었는데 이게 소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덕호의 아들이 아니라 덕호의 딸 옥점의 짝사랑의 옥점이 짝사랑 대상이 되는 신철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비와 첫째와 정덕호, 그리고 정덕호는 뭐 사랑이 아니라 유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비와 첫째와 정덕호의 아들 간의 삼각 연애, 그리고 부자 상극,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인을 유린하는, 성적으로 유린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그리면서 농촌에서 일어나는 뭔가 계급투쟁 과정을 좀 그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집필 초기에 소설의 공간적인 배경을 용현군에 한정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설을 써가면서 인천의 동양방적이 들어섰다는 얘기를 듣고 동양방적 여공들과 뭔가 판문을 하고 인천의 상황들을 들었을 때 이 농촌 사회에서의 지배계급과 피지계급 간의 갈등에서 확장시켜서 도시 노동자, 임금 노동자와 역시 마찬가지죠. 임금 노동자와 그다음에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벌어지는 이 계급투쟁, 노동운동,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확대시켰던 것은 아닐까. 요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확장이 됐구나. 그래서 인천이라는 동네가 강경애가 이 농촌에서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갈등 구조를 도시 임금 노동자로 확대시키는 그 공간적인 배경으로 인천이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고 동양방적이라는 큰 공장이 들어서고, 그렇게 해서 인천이라는 공간은 나중에 삽입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되게 저는 요거 재밌었어요. 예. 자, 그래서 보면 강경애가 인천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일용직 노동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중앙일보라는 그 신문에 1933년 2월 9일자 신문에 보면 인천은 그날 벌어 그날을 지나가는 노동계급이 많기로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제1위를 점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인천이다라는 얘기죠. 1933년 당시에. 또 한 가지는 그 시기에 인천은 여러 가지 공장이 들어섭니다. 그 다음에 일본 제분이라는 밀가루 공장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동양방적이 들어오고요. 뭐 사이토 정미소, 그 다음에 뭐 정미소 공장은 이미 1910년대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1936년 7년부터는 이제 정말 아주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중공업 군수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공업 도시로 발돋움을 하면서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요. 1923년도부터 좀 훑어보면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좀 뽑아보면요. 1923년 8월 달에 여러분들 잘 아는 가토정미소죠. 신흥동에 있었던 가토정미소 여공 한 500여 명이 파업을 합니다. 이 가토정미소는 굉장히 뭐랄까요, 파업이 굉장히 잦았던 그런 그 정미소였고요. 그리고 1932년 5월 달에는 그 성냥공장, 조선인천 주식회사의 노동자들 360여 명이 또 동맹 파업을 합니다. 그리고 1933년 10월 달에 인천 부두노동자 120명이 동맹 파업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부두노동자 동맹 파업도 어떻게든 강경애 작가에게 이 정보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 부두노동자 파업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모티브를 얻었던 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이 전개 과정을 농촌에서의 계급 갈등에서 도시의 노동자 운동으로 확대시켜 나가게 된 그 배경이 됐던 것이 인천이라는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경애가 이 소설을 집필할 때 있어서 인천을 선택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동양방적 인천 공장입니다. 뒤에 지금 배경으로 보이시는 게 동양방적 인천 공장의 전경이고요. 사실 동양방적 인천 공장에 관해서는 굉장히 인천에서 큰 공장인데 이 시기의 자료가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자료는 비슷한 시설을 했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던 다른 장적 공장들 사진을 좀 갖다 쓰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동양방적 인천공장 사진이고요. 자, 동양방적 인천공장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조선 공업화 정책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1929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세계 대공황, 공황의 여파로 일본 기업이 혹은 일본 자본가들이 일본 자본주의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요. 이거 뭐 탈출구가 필요했는데요. 일본 자본과 기업이 이제 해외 진출을 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뭔가 더 이상, 왜냐면은 이 공황의 여파로 일단 돈이 안 돌죠. 자본이 굉장히 쪼그라들다 보니까 내수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내수가 굉장히 침체가 되고,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새로운 판매 시장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이제 만주와 아까 말씀드렸던 식민지였던 조선이죠. 그래서 조선 식민지 정책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조선 식민지 정책에 변화를 주게 되는데 그게 이제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1920년대까지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에 있어서 어떤 의미였냐? 식량 공급지이자 상품 판매 시장입니다. 굉장히 많은 쌀들이 유출이 됐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유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조선에서 판매를 합니다. 뭐 특히 이제 방적 공장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 방적 공장이 뭐 조선 자본으로 만들었던 방적 공장이 경성 방직이 하나 있죠. 경성 방직이 이제 서울에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되게 일본 자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 자본들이 값싼 옷, 그러니까 광목이라든지 면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 시작하는데 일본에서 만들어 제품을 완제품을 이제 조선으로 들여오다가 이제 이 방적 공장들이 조선에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상품 판매 시장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의 그 식민지 조선의 정책은 중농 정책이에요. 이 식량 공급지다 보니까 농사를 잘 지어야 돼. 쌀도 잘 내야 되고, 뭐 뽕농사도 뽕나무도 많이 심어서 질 좋은 그 견사 비단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중농 정책을 위주로 펼칩니다. 그리고 중공업보다는 경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만들어요. 아무래도 이게 뭐랄까요, 식민지다 보니까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주 뭐 양조장이라든지 정미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라이트한 기계들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공장들을 조선에 설립을 하고, 중공업 공장, 정말 대형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공장들은 전부 다 일본 본토에 놔뒀던 거죠. 그게 조선 공업화 정책이 실시가 되면서 어떻게 변하냐? 이제는 식량 공급지에서 만주 진출의 전진기지, 만주로 뭔가 이제는 상품 판매 시장이 조선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 땅덩어리가 넓은 만주까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 중농 정책에서 농업과 공업을 병진하는 농공병진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도 경공업 위주에서 중공업 위주로 바뀌게 된다. 이게 이제 조선 공업화 정책의 요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본 방적 공장들이 조선에 러시를 하게 됩니다.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또 배경을 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 일본 내에서도 1911년에 공장법이라는 법령이 제정이 됩니다. 이 법령에서 뭘 규정하냐면 그 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진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심야 근무를 제한해요. 이제 심야 근무, 철야 근무는 없앤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일본의 방적 공장도 12시간씩 주야로 돌렸다고 해서 방적 공장은 방적 공장은 그러니까 섬유 공장이죠. 섬유 공장은 24시간 기계가 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공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심야 근무 제한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섬유업계가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유예 기간을 15년 정도로 둬요. 그래서 사실은 11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 법이 시행이 된 거는 1916년에 시행이 돼요. 그래서 유예 기간은 15년 뒀기 때문에 1931년까지 유예 기간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단축이 됩니다. 29년에 이 심야 근무 제한 조항의 유예 기간이 2년 단축이 되면서 29년에 만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서는 기계를 24시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교대 근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 이유가
노동자는 11시간 이상 근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교대 근무가 안 되다 보니까 3교대 근무를 돌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24시간 기계를 돌린다 하지만 3교대로 돌다 보니까 임금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또 일본 본토의 직공들의 임금은 기본적인 수준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본의 방적 공장들이 조선을 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공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2교대 돌릴 수도 있는 마음껏 이 고용주가, 그러니까 이 기업주가, 일본 자본가들이 마음껏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공장들이 하나 둘씩, 방적 공장들이 조선을 진출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진출했던 곳이 두 개예요. 동양방적 인천공장하고 그 다음에 카네보, 그러니까 줄여서 카네보라고 하는데요. 종현방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3대 당시의 방적 공장이죠. 이 종현방적이 광주에 종현방적 전남공장을 설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카네보 역시 종현방적에서 영등포 공장, 경성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이 없어서 못 구했는데 그 3대 방적 회사가 종현방적, 동양방적, 그리고 대일본방적. 대일본방적 회사는 청진, 함경, 거기가 남동가요, 북동가요? 아무튼 함경도 청진에 또 공장을 설립을 해요. 그리고 경성에도 공장을 설립을 하고. 그러니까 일본 방적 공장들이 이제 조선으로 러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가 물론 그 조선 공업화 정책도 있고 일본 그 세계 대공황의 여파도 있지만 방적 공장의 한정에서 보자면 바로 이 공장법에 따라서 생산성,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저하된다. 생산성이 저하되기보다는 이제 그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일본 방적 공장이 조선으로 진출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동양방적도 조선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 동양방적은요, 1929년부터 조선 내 공장 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문은 20년대 말부터 동양방적이 조선으로 진출할 것이다 라는 그 신문 기사가 몇 차례 나옵니다. 29년에 먼저 그 마산을 아마 대상으로 해서 동양방적 본사에서 부지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인천으로 옮긴 건데, 동양방적 주식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좀 살펴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일본 방적 그리고 카네보, 종현방적과 함께 근대 일본 방직업의 대표 기업입니다. 3대 방적 회사죠. 여기 보이시는 게 1882년에 설립된 오사카 방적 회사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1886년에 미에현이라는 곳에 설립된 미에 방적 회사예요.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합니다. 1914년에 합병을 해서 동양방적 주식회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방적 주식회사가 1914년부터 이제 면세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 모습이 동양방적 오사카 공장, 그러니까 오사카 방적과 미에 방적이 합쳐졌기 때문에 공장은 오사카에도 있고 미에현에도 있겠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군데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만 오사카에 있던 동양방적 공장 내부예요. 굉장히 크죠. 이게 아마 초창기인 것 같아요. 1910년대 같은데 위에 목조 트러스트에 보시면 이 기계가 이렇게 제사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규모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동양방적이 그 인천의 공장을 이제 두게 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29년도에 마산의 공장 부지를 이제 살펴보러 갔다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여러 군데 찾고 있었는데 1932년도 4월 달에 인천 부윤이었던 마츠시마 부윤과 인천 상공회의소 회두였던 그 요시다죠. 요시다 회두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인천 상공회의소 그 회의소 소장이라고 그러나요? 소장하고 사장이겠죠. 사장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장이 일본 오사카로 날아간 거예요. 일본 오사카로 가서 동양방적 본사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 공장을 설립하자라는 거에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하고 가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4월 16일 날 인천부하고 동양방적 사이에 가계약이 체결이 돼요. 인천 공장을 설립한다는. 그 동양방적은 그 전에, 그러니까 1932년 4월 이전에 이미 인천으로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마산을 조사했듯이 인천부의 그 만석정, 거기가 매립지거든요. 매립지를 사전 조사를 해요. 사전 조사를 해서 가계약을 체결하고
32년 7월 달에 1932년 7월 21일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계약 조건을 조금 살펴드리면 인천부에서는 만석정, 그러니까 지금 만석동이죠. 여기에 공장 부지 2만 5천 평을 제공을 합니다.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를 다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평당 5원에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누구 땅이었냐면 1900년대 초반에 이나타 가치로라고 그 일본의 아주 그 뭐랄까요? 사기꾼 같은 그 이 건설업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약간 사기를 쳐서 대한제국 시절이죠. 대한제국을 속이고 그 만석동 일대 땅을 매립을 하거든요. 매립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요. 근데 인천부에서 이나따 입장에선 이걸 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자 했는데 땅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2년도에 인천부에서 이걸 매립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동양방적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인천부에서 이걸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할 때 얼마에 매입을 하냐? 평당 5원 오전에 매입을 해요. 근데 부지공사, 성토공사, 매립공사 다 한 다음에 동양방적에 매각할 때 금액은 5원입니다. 평당 오전씩 손해보고 매각을 한 거죠. 수지가 안 맞는, 이거 지금 같았으면 이제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고 구속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뭐였냐면 이렇게 조금 싸게 매각을 하더라도 동양방적이 들어섬으로써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큰 거죠. 왜냐하면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항이었기 때문에 인천부도 이 노동자들, 일용직 노동자가 가장 많다 그랬잖아요. 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동양방적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 주변이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천부는 5.5원에 매각한 5원 아니야 오전 그렇죠 5원 50전에 매각한 그 땅을 2만 5천 평의 땅을 2만 평을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평당 5원씩에 매각을 하죠. 동양방적에. 그리고 이 중에서 18,000평 정도만 땅이었고요. 7,000평은 바다였어요. 바다를 매립 비용도 인천부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수원을 개발을 해서 공장 돌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이 동양방적에 제공을 하고, 만약에 지하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 송림동 그 수도국산 배수지에서 수도 관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양방적을 유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동양방적은 1932년 6월부터 1933년 7월까지 약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기초공사를 해요. 동양방적이 기초공사를 담당한 건 아니고요. 이 매립하고 부지 성토 이 공사를 이 인천부에서 실시를 합니다. 인천공용소에서 토목국이죠. 토목국 인천공용소에서 해안 7,000평을 매립을 하고요. 공장 부지를 그러니까 처음에 1902년인가요? 3년에 이나따가 매립했을 때는 거의 해면만 매립한 수준이어서 이걸 공장을 지으려면 성토를 해줘야 돼요. 흙을 더 부어줘야 되죠. 그래서 약 2.2m 가까이 성토하는 공사까지 이제 실시를 합니다. 거의 매일 300명 정도 인부가 동원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인천부에서는 송림리, 그러니까 지금 금곡동입니다. 동구청 자리가 도축장이죠. 도축장 인근에서 공장 용수를 쓸 수 있는 지하수 수원을 발견을 합니다. 이거를 동양방적 쪽에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간부사택 부지를 서공원, 지금 자유공원 그 송월초등학교 자리죠. 사이도 총독에 별저 있는 자리, 그 인근으로 확정을 해서 사택 부지를 제공을 해요. 자, 이게 보시면 지금 기초 측량 작업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인천공장 공장장, 동양방적 공장장, 인천공장장이 되는 스치 모토나우라는 사람입니다. 스치 모토나우가 맞나요? 네, 스치 모토나우라는 사람이고요. 지금 뒤에 측량하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1929년, 그러니까 동양방적 자리가 확정되기 전에 지도인데요. 지금 보시면 동양방적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다로 돼 있죠. 이렇게 바다에서 들어와서 이나따가 처음에 매립했던 장소가 이렇게 매립을 하는데, 이거는 뭔가 배를 댈 수 있는 약간 물길을 냈어요. 이렇게 다 매립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요만큼은 이제 해면을 매립해 줘야 되는 거죠. 요게 한 7,000평, 나머지가 한 18,00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1932년도 동양방적 부지가 확정되었을 때 이제 이 정도가 매립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1932년 지도인데요. 동양방적 회사 부지라고 찍혀 있죠. 까만색 테두리가 동양방적 부지입니다. 앞에 보실 때 요 위치가 그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동양방적 인천고장 건설 공사가 1933년 4월부터 1934년 3월까지
이루어집니다. 공장 건축과 이제 시설 공사가 이루어지는데요. 1932년 10월 달에 동양방적에서 일본 본토에 있는 오바야시쿠미라는 대림조라는 곳이죠. 건설회사입니다. 여기에 80여만 원의 건설 공사를 낙찰을 해요. 그러니까 공장 부지를 이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평당 5원씩으로 인천부로부터 매입을 하고 거기에 80여만 원을 들여서 건설 공사를 하는 거죠. 공사 시공사는 누구냐? 오바야시쿠미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약 한 1년 정도 공사 기간을 거쳐서 1933년 4월 달에 공장 건설 공사를 기공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1934년 7월 달에 건설 공사 준공이 인가가 돼요. 조업은 한 달 전에 6월 달부터 조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934년 잠깐 볼까요?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이게 아마 조선신문에 실렸던 공장 건설 공사 현장의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1934년 10월 1일 날 개업식을 해요. 그러니까 6월부터 이미 공장은 돌리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부대 시설 마무리하고 뭐 이러느라고 1934년 10월 달에 개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좀 보면 그 3월 달에 1934년 3월 달에 일본 본사로부터 이제 조선의 직공들을 모집하는데 이 직공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 교육을 담당할 숭령공 55명이 그 오사카의 일본 본사로부터 파견 나옵니다. 그래서 인천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1934년 6월부터 동양방적 인천 공장의 조업이 개시가 됩니다. 공장이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해 10월 1일 날 개업식을 개최하는데 이때 참석자가 동양방적 사장 아베라는 사람입니다. 동양방적 아베 사장, 그 다음에 당시 나가이 테루오 인천 부윤, 그리고 요시다 인천상공회의소 회두, 그 다음에 물론 공장장 아까 보셨던 스치 모토나오라는 공장장도 있었고요. 조선 총독은요 개업식에 참석은 못하지만 이틀 전에 9월 28일 날 인천에 내려와서 공장을 시찰하고 올라가요. 그만큼 되게 조선 총독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그런 사업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개업식 당시에 당일날입니다. 1934년 10월 1일자 조선신문에 실린 그 동양방적 인천 공장의 전경이에요. 공장 건물들은 다 들어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건물들이 지금 안 보여요. 기숙사가 있는 위치가 이쪽일 것 같은데 이쪽에 건물들이 안 보이고 여기 정문 자리고요. 이렇게 묘도가 뒤에 보이네요. 이렇게 신문에 실렸습니다. 자, 1936년 경성부 대관에 보면요. 동양방적 공장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가 문이고요. 이게 지금 비교적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라 굉장히 유용한데요. 여기가 아마 그 기계실쯤 되는 것 같아요. 이 굴뚝이 있는 거 봐서는. 그러니까 그 발전기를 돌리는 그런 기계실이었던 것 같고요. 요게 기숙사 같아요. 기숙사. 요거는 기숙사로 보기에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간부 사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공원에 있었고 감독들 그리고 숭령공들, 일본인 숭령공들을 위한 사택들이 여기에 들어서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도 기숙사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남자 직공도 들어와 있거든요. 남자 직공과 여직공들이 구분돼서 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이쪽이 남자 직공 사택인지 기숙사인지 여직공 기숙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숙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숙사도 여기 있고요. 여기에 의무실이 들어가 있고 이 건물들은 다 없어졌죠. 여기도 지금 공장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 모습이죠.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지금 이게 46년도 광복 이후에 동양방적 모습이고요. 공장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기숙사들이 이 두 줄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뒤에 또 기숙사가 있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47년도 사진 보시면 아주 사실적이죠. 아까 요 36년 지도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기숙사가 이 미음자형이 3개가 눈목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촘촘하게 더 많은 기숙사들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마 요건 36년이고 요건 46년이기 때문에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기숙사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셨듯이 요게 이제 남자 직공 기숙사든 이게 여자 직공 기숙사 같죠? 왜냐하면 남자 직공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자 직공들은 굉장히 많이 나중에 특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태평양 전쟁기에 굉장히 많은 그 강제 동원을 하거든요. 여직공들을. 그래서 기숙사가 되게 많이 필요했을 거고 그때보다 굉장히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마 그 감독 사택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게 67년도에 가면요. 이쪽에 다 헐리네요. 이쪽에 있던 그러니까
그 여공 기숙사들을 다 헐리고요. 여기 뭔가 건물들이 들어서죠. 이게 체육관일 것 같고 이게 아마 기숙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의무실이고요. 공장은 이렇게 이 정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원, 그러니까 그 감독 사택과 남자 기숙사들이 다 사라지고요. 이 여자 기숙사들도 다 사라지고 이 기숙사 이쪽으로 이제 옮겨오는 것 같아요. 이게 85년도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들어서 있는 이제 기숙사들, 2동짜리 기숙사 사진입니다. 또 현재 모습이죠. 현재 모습. 그러니까 60년대 모습과 그리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거의 한 50년 동안 거의 변하진 않았고 이게 또 6.25 전쟁 당시에 폭격을 맞습니다. 그래서 공장 건물 상당 부분이 파괴가 됐던 걸로 알고가 있는데 자,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10분 정도 쉬고 8시 45분, 7시 45분에 이제 소설 인간 문제에 묘사된 인천, 어떻게 인천에 묘사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네. 앞 시간까지 그 소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동양방적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소설 인간 문제에 묘사된 인천,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 인천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호가 조금 바뀌었죠. 앞에 보셨던 그 제호에서 조금 바뀌고 중간에 한번 제호가 바뀌거든요. 이런 형태로 좀 바뀌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신철이 이제 인천에 와서 노동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데 이 신철의 눈에 비친 인천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신철이 이제 경성에서 쪽지 한 장을 받아요. 외리 3번지 외리 3번지에 살고 있는 철수를 찾아가라. 그래서 경성에서 쪽지 한 장을 들고 철수의 집을 찾아오게 되는데 외리 3번지가 어딜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설 속에서 외리 3번지, 뭐 사정 5번지 이런 집원이 등장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현재 모습을 유추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작가는 상상 속에서 이렇게 썼을 텐데 그걸 현재 다 고증을 한다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떤 동네였는지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기 일대가 외리 3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배다리 철교거든요. 배다리 철교 건너편 여기가 외리 3번지고요. 외리 3번지 지금 보면은 여기 뉴 컴퓨터 정보 처리 학원이라고 배다리 철교 바로 건너편이에요. 여기 옛날 예식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다른 용도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요 뒤가 그 유명한 용화반점이라는 중국집이. 요 일대 그러니까 지금 옛날 인천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정보화 무슨 고등학교 돼 있죠. 그 일대 그 언저리가 외리 3번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철수가 있던 집 그러니까 신철이 처음 와서 이제 철수를 찾아가게 되죠. 아마 인천의 노동운동의 총책이었던 것 같은데 찾아오게 돼서 여기서 거주하다가 근거지는 사정 5번지가 됩니다. 그럼 사정 5번지는 어디냐? 사정 5번지는 사정이라고 하면 지금 답동이거든요. 답동 어디쯤 되냐면 요 언저리가 됩니다. 답동 성당 바로 아랫동네. 여기가 사정 5번지가 되고요. 근데 사정 5번지는 여기가 이제 묘사된 게 잠깐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와 신철이 만나게 되면서 신철이 첫째에게 자기네 집으로 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는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한번 옮겨보면요. 신철이 사정으로 올라가노라면 천주교회당이 있죠. 그러니까 천주교회당은 답동성당을 말합니다. 그리고 첫째가 네 성당 말이구리 알았쇼라고 얘기하니까 신철이 그 집을 지나 공동변소가 있고 또 그 위에 장작 폐어 파는 집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만 초가집이 있는데 그 집 뒷방이 바로 나 있는 방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동성당 언저리다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는 짚을 수가 없죠. 수가 없고 다만 그 1930년도, 29년도에 나온 경성인천 전화번호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정 5번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정 5번지가 바로 사정옥이 사정 5번지로 나와요. 사정옥은 유명한 데죠. 그 일제강점기에 그 냉면과 국밥으로 유명했던 집이죠. 지금 사진이고요. 이 냉면 배달부들이고요. 냉면이 유명하다고 알고 있지만 여기 국밥도 여기 지금 보시면 한글로 비빔밥, 그다음에 장국, 그다음에 장국밥, 냉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국밥, 냉면 이런 것도 주로 팔았던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정옥이 있던 일대가 사정 5번지였다. 그러면 사정옥이 있던 자리는 어디냐?
이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덕동성당 올라가는 그 뒤쪽이고요. 여기 이근수 산부인과 요 일대에 사정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 일대가 그 사정 5번지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신철의 집이 여기였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딘지 특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일대였다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언저리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신철이 느낀 인천의 첫인상은 어떠했을까? 몇 단어가 나오는데, 몇 문장이 나오는데요. 새벽녘 뿌연 분위기. 인천의 이 새벽만은 노동자의 인천 같다. 노동자의 도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묘사되는 것도 각반 차고 목에 타월을 건 채 제각기 일터를 찾아가느라 분주한 노동자들. 각반은 요걸 얘기하죠. 다리에 바지를 집어넣어서 바지 그 가랑이 바지 딴이 일하는데 불편하니까 토시 손에 차는 걸 토시라고 하잖아요. 발에 차는 토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땀을 닦는 데 쓰는 타월을 이제 목에 걸고 제 일자리를 각각 일자리를 찾아가는 분주한 노동자들의 모습.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국밥을 먹으러 가거든요. 노동자들로 가득 찬 국밥집 아침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생동감 넘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죠. 그리고 노동자의 도시 같다, 노동자의 인천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재밌어서 제가 써봤는데요. 역시 그날 이튿날 아침에 인천의 첫인상이에요. 타월을 기밑까지 눌러쓰고 도시락을 든 채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정미공장 부인들. 그러니까 요 길이, 그러니까 이 표현이 비슷한 표현을 제가 그 신태범 선생의 인천한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긴담모퉁이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표현을 쓰시는데 한번 볼게요. 한때 화수동, 화평동, 송현동 등에 살던 젊은 여자들이 새하얀 머리수건을 쓰고 신흥동 일대 정미소 단지를 줄지어 출퇴근하던 길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위의 내용이랑 비슷하죠. 새하얀 머리수건을 쓰고, 그러니까 타월을 기밑대까지 눌러쓰고,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줄지어 출퇴근하던 비슷한 표현이에요. 결국은 정미공장 그 여성들인데, 이 긴담모퉁이길이 지금 신흥초등학교 앞에, 그러니까 송도중학교에서 기독병원 넘어가는 그 길을 얘기하거든요. 이 원래 묘지가 있던 곳을, 공동묘지가 있던 곳을 그 공동묘지 저쪽 율목동으로 옮기면서 여기 길을 냅니다. 동인천역까지 이어지는 길을 내는데, 왜냐하면 이 신흥동 일대에 일본인들이 많이 넘어와 살게 되거든요.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길을 내는데 축대를 쌓아요. 양쪽에 이제 높은 그 율목동 그 언덕배기를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이 축대를 쌓다 보니까 이 축대가 우리나라 문화는 아니거든요. 사실 축대가.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긴 담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긴담 모퉁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길입니다. 여기에 사실 이 길은 이 밑으로 이 방향으로 쭉 내려가면 지금 그 동인천 이마트 일대로 정밀 공장들이 쭉 들어서 있었거든요. 그 정밀 공장들도 방적 공장과 마찬가지로 여공들이 많았어요. 이 선미공들이 많았죠. 그 여공들이 이 길을 출퇴근했던 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병원을 넘어가면 배다리철교가 나오고요. 배다리철교 지나면 이제 금곡동, 창녕동, 송림동, 송현동, 화수동, 화평동 조선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모여 살던 동네다 보니까 거기서 정미공장으로 출퇴근하던 조선의 여공들이 이 길을 주로 다녔다는 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하얀색 그 두건을 쓰고 카오를 쓰고 선미 작업을 하고 있는 여공들의 정미공장 내부 모습을 좀 붙여봤어요. 자, 이게 신철의 눈에 비친 인천의 첫인상은 노동자의 도시다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천석정 대동방적 신축공사 현장. 되게 재밌죠. 만석정 동양방적을 천석정 대동방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인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봐도 이건 동양방적인데?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자, 이 신축공사 현장에서 당시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동을 했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축공사 현장은 신철과 첫째가 연결되는 두 번째 장소예요. 첫 번째 장소는 이날 아침에 국밥집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공장에서 만나게 되죠. 공장에서 만나게 되고, 이 첫째가 신철에게 이 벽돌 지는 법들을 좀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신철이 인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버거웠어요. 시멘트와 벽돌을 나르는 작업이 굉장히 버거웠고요. 또 이 노동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다고 표현이 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노동을 하는데 하루 품삯이 50전밖에 안 됩니다. 50전. 50전이 어떤 규모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루 품삯 50전. 팁을 드리자면 맥주 3병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맥주 3병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만 원 되나요? 그러니까 되게 저렴한 그 노동 임금이죠. 열악한 노동 환경입니다. 14시간 노동하고 하루에 2만 원 받는 지금 꼴로 치자면. 자, 여기에 그 표현을 잠깐 볼게요. 이 어떻게 이 품삯을 타고 어떻게 노동자가 되는지, 어떻게 일거리를 찾는지 보면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벌써 이게 그날 그 국밥집에서 나온 그 이후의 모습이에요. 벌써 수백 명의 노동자는 실화 일표를 타느라 법석하였다. 신철이도 그 틈에 섞여 한참이나 돌아가다가 겨우 일표를 얻었다. 일표라는 조그만 나무 쪽을 들여다보니 60번이라는 번호가 쓰여 있었다. 그러니까 일표를 받아야만 그 공사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일표가 있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증명인 거죠. 나무 쪽으로 만들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미두에 손해 본 사람들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첫째가 이제 그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미두장에서 손해를 받나 보다고 신철에게 첫째가 이야기를 하는데, 미두에 손해 본 사람들이 갑자기 객지에서는 어찌할 수 없고 또는 가산을 탕진해 놓고 먹을 것 없느니 하는 수 없이 노동시장으로 나오곤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인천에 그 미두치인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미두장이라고 지금 말하면 증권시장이죠. 선물거래소인데 약간 투기성 그 자본시장이죠. 증권시장인데 이 미두에서 손해를 보고 미두에 굉장히 많은 돈을 넣어놓고 이게 일확천금이죠. 이게 갑자기 곡물시장 고가가 올라가면 일확천금을 하는 거고 고가가 갑자기 떨어지면 선물거래다 보니까 곡식값이 갑자기 떨어지면 크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얘기는 미두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 이 객지 나와서 딱히 뭐 할 건 없고 돈도 다 털어먹고 이제 노동시장으로 끌려나가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치면 이 증권의 돈, 증권이나 요즘에 코인이 유명하잖아요. 코인에 돈을 왕창 넣어놓고 그게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제는 노동시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기 이제 미두와 관련된 얘기는 채만식의 탕류라는 작품에서도 이 미두장 관련한 이 정첨지인가요? 이 주인공 아버지가 이 미두장에서 이제 탕진하는 계속 미두장에서 이렇게 투자하고 투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인천 축항부두에서, 그러니까 인천항에서 부두 노동하는 모습이에요. 거기서 신철이 이제 두 번째 노역 현장인데요. 첫 번째가 대동방적 그 신축공사 현장이고, 두 번째가 이 축항부두에서 부두 노동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신철이 인천항을 바라보고 느낀 소회를 지금 적어 놓은 글입니다. 조선의 심장지대인 인천의 이 축항은 전 조선에서 첫 손가락에 꼽힐 만큼 그 규모가 크고 또 볼만한 것이었다. 축항에는 몇천 톤이나 되어 보이는 큰 기선이 뱃전을 부두에 가로대고 열지어 들어서 있었다. 그리고 검은 연기는 뭉실뭉실 굵은 연돌 위로 피어 올라온다. 월미도 저편에 컴컴하게 솟은 섬에는 등대가 허옇게 바라 보이고 그 뒤로 수평선이 멀리 그어져 있었다. 자, 아마 여기 서 있는 이 지객꾼이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래서 이거는 딱 그 장면이구나라고 해서 되게 맞지 않습니까? 큰 기선이 뱃전을 부두에 가로대이고 늘어서 있는 거죠. 열을 지어 늘어서 있죠. 그리고 검은 연기, 연돌 위에서 올라오는 검은 연기는 뭉실뭉실 피어오른다. 딱 그 표현, 이 친철이 느꼈던 그 장면일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을 좀 골라봤습니다. 다만 등대가 있는 허옇게 서 있는 컴컴하게 솟은 섬은 보이지는 않죠. 이 등대가 월미도 저편에 컴컴하게 솟은 섬에는 등대가 허옇게 바라 보이고 이 섬은 어딜까 나름 추측을 해보니 소월미도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미도 지금 이 인천 앞바다에 팔미도하고 소월미도 두 개의 섬이 있는데 팔미도는 아닐 것 같아요. 팔미도는 인천항에서 바라볼 때 되게 멀리 있거든요. 그 위에 등대가 허옇게 바라 보이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월미도가 아닐까.
월미도 저편에 컴컴하게 솟은 섬은 소월미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인천 축항에 대한 신철의 표현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축항의 부두노역을 좀 살펴볼게요. 여기는 신철과 첫째가 연결되는 세 번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국밥집, 두 번째 이제 대동방적의 그 공사 현장, 세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철이 일을 잘 못해요. 되게 힘들고 힘들어하고 지금 신철이 이제 그 뭔가요? 그 감독관이라 그러나 십장이라 그러나요? 이 사람한테 받은 게 붉은 끈을 받습니다. 붉은 끈은 아까 그 일표와 같은 개념이죠. 붉은 끈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제 하역 물품을 지게에 옮겨 싣는 그런 노동자들이 붉은 끈을 메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두 노동에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뭐 질통꾼, 질통을 들어 맺는 사람, 지게꾼, 뭐 여러 가지 두량꾼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개의 일꾼의 종류가 있는데 이 붉은 끈 노동자들은 이 배에서 끌어내린 하역 물품을 지게에 실어주는 일을만을 했던 사람들, 굉장히 분화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신철이 이날 노동했던 건 이 붉은 끈 노동자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역시 인천항의 모습인데요. 이건 그 조금 다른, 여기 지금 하역이 아니라 배에 이제 실어 싣는 곡식을 지게꾼들이 싣는 모습이고요. 기중기가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중기로 뭔가 기중기가 여기 있고요. 곡식 말리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이 아니라 이 부두 노동, 붉은 끈 노동자에 딱 맞는 사진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두의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노동을 마치고 이제 한참을 와서 시내로 들어와서 그 붉은 붉은 끈과 돈과 맞바꾸죠. 그 장소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금파 근처의 여관에서 이 일본인 감독관이 그 여관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돈을 나눠주는 거죠. 그 임금 지불 장소가 이제 금파 근처다. 근데 그 금파 표현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저편으로 보이는 시멘트로 바른 벽에는 킹바라고 쓴 글자가 전등불에 빛났다. 사실은 간판에 킹바라고 써 있는 건 없거든요. 그냥 금파, 한자로 금파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일본식 가다카나로 킹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금파 굳이 이렇게 가다카나가 아니었을 텐데 이건 조금 이상하고요. 어쨌든 금파라고 쓴 글자가 전등불에 빛났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킹바 건물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하역 노동으로 받은 일당은 하역 노동을이 아니라 하역 노동이겠죠. 하역 노동으로 받은 일당은 100전입니다. 아까 대동방적 공사 현장에서 받은 일당이 50전이었죠. 거의 2배네요. 부두 노동이 조금 더 벌이가 좋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떤 게 더 고됐는지는 뭐 신철이 워낙 몸이 약해서 둘 다 고된 걸로 표현이 돼서 어떤 게 더 고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점심값 5전을 제외해요. 그래서 손에 쥐는 돈은 95전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 맥주가 34전이네. 사이다였군요, 아까. 자, 당시 맥주 한 병이 34전이에요. 그러면 아까 50전 받았다고 했으니까 맥주 한 병 사고 조금 남는 돈입니다. 그리고 사이다 한 병이 17전. 그러니까 사이다 3병 값이 아까 그 대동방적 노동이었고요. 이 부두 노동에서는 100전이니까 맥주는 한 3병 정도 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달걀 10개가 43전이니까 달걀도 뭐 한 20개 정도 살 수 있는 정도의 일당을 받는다는 거죠. 당시에 조선인 노동자 평균 일당은 80전 정도 됐다 그래요. 80전 정도. 근데 그에 비해서 일본인 노동자는 2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 차별도 노동 시장에서도 민족 차별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설에 나오는 장면 중에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부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해요. 이 파업을 주도한 사람이 이제 신철이 되고요. 신철이 이 건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전형, 자꾸 오타가 나네요. 제가 급하게 만들라고. 전형이 아니라 전향을 하게 됩니다. 계기가 되는 사건이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 사건인데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인천의 새벽, 검푸른 회색빛을 띠고 산뜻하고도 향기로운 공기가 무언중에 봄 소식을 전해주는 그 어느 날 새벽이다. 부두에는 벌써 몇천 명의 노동자가 빽빽하게 모여들었다. 그들은 장차 세워오려는 동편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금 굳은 결심을 하였다. 그때 노동자 몇 사람은
그들의 대표로 요구 조건을 제출하려고 해륙운수조합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그들의 대표 노동자들이 무슨 소식을 전하기까지 꼼짝하지 않고 사무실만 바라보고 정렬하여 있었다. 축항의 기선은 연기만 풀풀 토하고 있다. 그리고 전원들이 쭉 나와서 이상한 듯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전 같으면 지금쯤은 짐을 푸느라고 벌떼처럼 덤빌 터인데 오늘은 이 축항이 쓸쓸하였다. 해가 벌겋게 타올랐다. 그들은 저 해를 바라보면서 단결의 힘이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다. 그리고 오늘의 저 햇발은 그들의 이 단결함을 보기 위하여 저렇게 씩씩하게 솟아오르는 듯 하였다. 무언가 노동자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요 소설 속의 배경이 된 1934년보다 1년 전 34년도에 1933년에 부두노동자들 파업 규모는 좀 작지만 파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티브로 이런 장면들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자, 이제 인천의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되는 대동방적 공장입니다. 선비와 간난이의 일터가 되기도 하고요. 요 장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비가 인천에 오게 되는 배경 좀 보죠. 선비는 인천이 어딘지 전혀 몰랐어요. 보시면 간난이랑 이제 떠나기 전날 간난이와 선비가 서로 이야기한 대화 내용입니다. 예, 지금 인천서는 말이야 아주 큰 방적 공장이 낙성되었는데 그곳에는 지금 내가 다니는 방적 공장과 달리 여직공을 많이 쓴다더나 근 1000여 명의 여직공을 쓴대. 선비가 말하죠. 인천이라는 데는 이 서울 안에 있니? 간난이가 웃습니다. 웃는 건 재밌는데 웃으면서 아니야 여기서 한 100열이 차 타고 가야 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난은요 인천으로 오기 전에 서울의 동대문밖 T 제사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이 T 제사 공장이라는 데는 종현 방적에서 세운 제사 공장이 있거든요. 실 만드는 공장이죠. 그 공장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거 제가 장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T 제사 공장이 아니라 T문 밖에 있는 제사 공장이군요. 죄송합니다. T문 밖은 동대문 밖이라는 얘기겠죠. 이 간난과 선비가 공장에 딱 왔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공장 규모와 기계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내용이죠. 서울 T문 밖에 있는 제사 공장은 여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선 기숙사며 공장은 내놓고라도 그 안에 설비된 온갖 기계가 서울서는 보지도 못하던 것들이었다. 대개 발전기라든가 제사기라든가 흡사한 것이 일부에 없지 않으나 서울의 것보다는 아주 대규모적이었다. 고치를 삶는 가마도 서울서는 대개 세숫대야만 하고 와쿠도 하나였는데 여기 것은 가마가 장방형으로 길게 되었으며 서울 가마의 10배는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와쿠도 한 사람 앞에 10개, 10여 개 내지 20개까지 쓰게 된다고 하였다. 선비는 처음이니 아무것도 모르나 간난이와 인숙이는 입을 쩍쩍 벌렸다. 간난이와 인숙이는 서울 T문박의 제사공장에 다니던 친구들이죠. 그 장면, 사파에 실린 모습이고요. 이게 아마 제사공장 내부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제사기고 이게 지금 둥글게 감겨져 있는 게 와쿠라는 거죠. 원래 일종입니다. 실을 감는. 자, 그 다음에 복도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제사기의 행렬. 지금 보이는 게 종현방적에서 요건 좀 일찍 세워져요. 그러니까 방적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실만 잡는 공장이죠. 그 내부인데 복도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제사기 행렬의 모습이 딱 요 장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꼽아왔고요. 공장의 묘사가 됩니다. 공장 남쪽 벽은 전부가 유리로 되었으며 천장까지도 유리를 달았다. 그리고 제사기도 두 줄씩 마주놓고 그 가운데는 길을 내었으며 그리로는 감독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서울서는 감독이 5사람이었는데 이곳은 감독이 30명이나 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감독이 굉장히 많아요. 감독이 많아서 이제 감독을 하고 공장도 지금 여기서는 딱 이 공장이 또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저도 이 방적 공장의 어떻게 이 시스템이 되는지 잘 모르는데 뭐 정방, 뭐 그냥 정년, 뭐 세일인, 뭐 세이보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선비가 일하는 곳은 아마 정방 공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치를 물에 넣고 불려서 이 고치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이제 와쿠라는 실궤에 걸어주는 거죠. 그럼 기계가 돌면서 실을 뽑아내는 건데 이게 고치가 저는 그래서 고치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비단 뽑는 그 견사 공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손 뭉텅이도 고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고치하고 이 면화 공장 이
이 방적 공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건 조금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실제로 여기서 일해본 경험이 없어서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고요. 다음 보죠. 노동장의 생활 공간 기숙사와 식당인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볼게요. 그날 밤 그러니까 첫날 그러니까 인천에 내려와서요. 인천에서 하룻밤 자면서 만국공원과 월미도를 이제 이렇게 유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공장에 들어오는데 그 밤을 자고 난 새 동무는 그러니까 간난과 인숙과 선비죠. 드디어 대동방적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로 들어오게 되었다. 새로 회벽을 한 칸이나 되는 방에 역시 새 동무가 함께 있게 되었다. 그들은 100여 칸이나 넘는 듯한 기숙사를 둘러보고 공장 안을 살펴보았다. 세 사람 3인 1실이에요. 3인 1실인데 여기는 지금 그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종현방적 카네보의 영등포 공장 기숙사 사진입니다. 여기는 1인 1실에 뭐 한 10명 넘게 들어가서 자는 것 같아요. 시설이 되게 깨끗하네요. 근데 인천은 과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3인 1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3인 1실이었는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걸 그대로 봐야 될지 사실 동양방적에 대한 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에 있는 종현방적의 내용을 좀 빌려왔습니다. 종현방적의 기숙사 내부 사진 1936년도 사진 내부입니다. 네. 자, 기숙사와 이제 식당을 좀 볼게요. 식당. 그들이 식당까지 왔을 때는 몇백 명의 여공들이 가득 들어앉았다. 식당은 기숙사의 왼 하층으로 지하실이었다. 장방형으로 된 방 안에 밥김이 어려 훈훈하였다. 그들은 밥을 보자. 그러니까 전에 장방형의 그 방 안에 이제 밥이 김이 어려서 증기로 밥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밥김이 어려서 훈훈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도 역시 영등포 공장, 종현방적 영등포 공장의 식당과 조리실이에요. 아마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규모인데 동양방적 식당도 뭐 그 종현방적 서울 공장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직원들 차이가 직공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밥을 보자 식욕이 버쩍 당겨 술을 들고 이게 밥 한 숟가락입니다. 술을 들고 한참이나 퍼먹다가 보니 쌀밥은 틀림없는 쌀밥인데 식은 밥 쪄놓은 것 같이 밥에 풀기가 없고 석유내 같은 그런 냄새가 후끈후끈 끼쳤다. 밥은 이게 풀기가 없어요. 무슨 밥일까요? 안남미루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랑미 얘기하죠.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에서 나는 그런 쌀로 지은 그런 밥이죠. 그러니까 풀기가 없고 석유내가 난다. 석유내가 난다는 얘기는요. 뒤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강제징용에 동원됐던 그 여공들에서도 똑같은 증언이에요. 어느 방적 공장이나 이 밥에서 석유내가 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 알랑미로 지은 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쌀밥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자, 반찬도 한번 볼게요. 그나마 반찬이나 맛이 있으면 먹겠지만 반찬 역시 금방 절인 듯이 소금덩이가 와그르르한 새우젓인데 비린내가 나서 영 먹을 수가 없다. 밥하고 반찬이 입에 맞지 않는 거죠.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네. 자, 피할 수 없었던 기숙사 생활 그리고 탈출 한번 보겠습니다. 대동방적에서는 하숙을 허하지 않고 전 여공을 기숙사에 수용한다는 것이 한 철칙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니까 모든 직공을 기숙사에 수용시킨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조금 잘못된 내용 같아요. 이 신문기사에서 보면은 1936년 당시에 그 조선중앙일보인가요? 여운형이 만들었던 거기에 나오는데 그 통근하는 직원이 900명, 여공 1,500명 중에 통근하는 직원이 900명, 그리고 기숙사 생활하는 직원이 600명.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통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마 강경회가 이 인간 문제를 집필하면서 조금 더 극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여공을 기숙사에 수용을 하고 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외출도 허락하지 않고 마치 이 상황이 강제징용 당시에 동양방적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장들 그 당시 군수공장들 상황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요 시기 1934년 요 시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기숙사는 한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는 통근을 하는 그런 여공들이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강경회가 이걸 조금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 내용은 조금 다르다라는 걸 다르게 표현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탈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퇴사를 퇴사를 이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3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퇴사가 너희들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벗어나려면 탈출밖에 없는데, 물론 갓난이가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갓난이의 탈출은 뭔가 자기가 어려워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좀 밖에 나가서 다른 역할을 하려고, 자기가 공장 안에서 했던 역할을 선비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다른 역할을 하려고 탈출을 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한참 후에 갓난이는 선비의 어깨맛은 벗어났으나 아직도 담위까지는 못 올라왔다. 아래에서 선비는 발돋움하고 손으로 갓난이의 밑을 받들어 주었다. 이렇게 애쓰기를 거의 1시간이나 넘어서 갓난이는 비로소 담위까지 올라갔다. 선비는 밧줄을 꼭 붙들었다. 밧줄이 몇 번 잡아 씌우더니 담위에 올라섰던 갓난이는 보이지 않았다. 갓난이 탈출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일 1교대. 굉장히 열악한 근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렌으로 이제 교대 시간을 알려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이렌이 울면 우리는 나가고 야근할 동무들이 들어와서 다시 일을 계속한단다. 말도 채 마치지 못하여 야근할 여공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온다. 갓난이는 얼른 기계를 정지시킨 후에 실감긴 와꾸를 뽑아들고 공장 밖을 나와 감정실 앞에 늘어선 여공들 뒤에 가서 섰다. 그러니까 와꾸에 실이 감기면 그걸 뽑아서 자기가 그 뽑은 와꾸를 가지고 감정실에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면이 나오죠. 교대 장면인데요. 입맛이 당기지를 않아서 저녁도 먹지 않은 선비는 여러 동무와 같이 공장으로 들어왔다. 이날 선비는 야근할 차례였던 것이다. 여공들은 누구나 다 밤일은 싫어하였다. 그래서 제각기 야근 차례만 돌아오면 얼굴을 찡그리고 머리를 흔들었다. 밤일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 힘들죠. 아무래도 낮에 자야 되는데,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뒤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교대하는 이 야간 근무가 가게 되면 이 점심밥을 주지를 않는데요.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싫어했다는 얘기도 이 책에는 안 나오는데 뒤에 그 구수체록, 그 강대에 동원된 그 여공의 구수체록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남직공이 한 300명 정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남직공들의 역할은 뭔지 좀 보니까 주로 힘쓰는 일을 하더라고요. 우선 남직공이 갖다주는 초벌 삶은 꼬치를 펄펄 삶는 가마솥에 들이붓고 조그만 비로 돌아가면서 꾹꾹 누른다. 그러니 실끝이 모두 비에 묻어 나왔다. 처음에 나쁜 실끝은 바로 끌어내어 가마 좌우에 꽂힌 못에 걸어놓고 나서 다시 비를 넣어 실끝을 끌어올렸다. 이번에는 약간 누런색을 띤 정한 실끝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직공들은 그 초벌 삶은 고치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요. 여직공들은 그 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감옥과 같았던 탈출도 어렵고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이 역에 들어올 때 3년 계약을 맺고 들어왔으나 그 3년이 절대로 긴 세월이 아닙니다. 이 공장은 이같이 우대를 하는 이만큼 들어올 때 경찰서에서 일일이 보증까지 받아가지고 들어온 것 아니요. 이 공장에서는 여공의 장래를 그르칠까 풍기를 엄밀히 감독하는 까닭에 개인의 외출을 불허하는 이만큼 여러분들은 퍽 받기 그리울 것이요. 그러나 매해 봄, 가을로 좋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산보를 가오. 오는 봄에는 여러분에게 구두를 원가로 배급하여 신기고 월미도에 가서 원유회를 할 계획을 지금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중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봄, 가을로 한 번 정도 단체로 소풍을 가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뭐 이거는 너무 길어서 결국은 이제 선비가 폐병에 걸려서 피를 토하고 이제 쓰러지는 장면들입니다. 이게 요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왜 병에 어떤 병들에 걸렸는지는. 자, 그리고 첫째와 선비가 용연을 떠난 다음에 우연히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는 게 선비가 죽고 나서 그 시신을 바라보는 첫째가 이제 소설의 마지막 장면인데, 우연히 만나게 되는 장면이 월미도 제방 부근의 매축공사 현장이에요. 어디인지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다만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 내용인데요. 인부들은 철사 주머니에 돌멩이를 쓸어 넣어서 해면에 그러니까 제방을 쌓는 거죠. 제방을 쌓으며 그 한편으로는
흙을 날라다가 감탕밭에 갯벌이죠. 갯벌에 쏟았다. 첫 때도 그들 틈에 섞여서 흙을 날랐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게 31년도 인천 지도예요. 여기가 이제 대한제분 자리죠. 지금 일본 제분 당시로는. 그리고 여기가 얼음 창고 자리예요. 요렇게는 20년대 말에 이미 매축이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렇게 요 삼각형 지대, 그러니까 대한제분 옆에 지금 새우젓 골목 있는 그 동네입니다. 거기 제방이 보이시죠? 이 제방을 연결해서 이 안을 매축하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해면에 이 제방을 쌓고, 매축을 하려면 제방을 쌓아야 되니까 제방을 쌓고 그 안에 흙을 날라 쏟아 부으면서 이게 매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노역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제분 옆에 매립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봤기 때문에 이 동양방적에서 나온 그 여공들이 쪽으로 원유에 간다고 아까 소개해드렸죠. 그 원유에 가는 장소가 바로 요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수백 명의 여학생들이 행렬을 지어 이리로 왔다. 그때 첫째의 머리에는 어제 대동방적에서 나온 보고서를 신철이가 보고 그에게 이야기해주던 생각이 떠올랐다. 그들이 아닌가. 대동방적 여공들이 아닌가. 신궁에 참배인가를 하러 가느라 구두까지 새로들 지어 신었다지. 그들은 일제히 검정 치마에 흰 조고리를 입었으며 검정 구두까지 신었다. 첫째는 흙을 지고 낑낑하며 오다가 참말 여공들이나 아닌가 하는 의문과 무엇라고 형용 못할 반가움에 흘금 바라보았다. 그리고 선비를 보게 되는 거죠. 신문 사파 내용이에요. 바닷가를 메우고 있고요. 이제 월미도의 모습, 조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신사, 여긴 신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신궁은 이제 일본 인천 신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애탕 신사, 아타고 신사, 월미산 꼭대기에 있었던 애탕 신사가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요. 여기선 어떤 신사인지 표현은 안 돼요. 소설에서는. 자, 이제 거의 5분만 하고 더 끝내겠습니다. 준비한 건 더 많은데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일제강점기 동양방적, 실제 동양방적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동양방적의 직공 모집은요, 계속 추가로 이어지는데, 이 개업 때까지 개업 전후에서 한 3번 정도 직공 모집이 있습니다. 1차 직공 모집은 1933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공장 건설이 거의 마무리돼 갈 즈음에 인천 공장 내 사무소에서 이력서 접수받습니다. 당시 1200명, 남자 200명, 여자 1000명 해서 1200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보통학교 3학년, 남자의 경우입니다. 보통학교 3학년 수료 정도의 신체 건강한 자를 모집을 하고요. 이때 근데 채용된 직공이 300명에 불과해요. 남자 100명, 여자 200명. 사실은 그 전의 상황을 보면 이 처음에 동양방적 건설 인천 공장이 들어선다라는 얘기 듣고 굉장히 많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채용된 인원은 300명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정미소가 이제 영업이 잘 안 되면서 이때 이제 산미가 아니라 분수미 해서 이 좀 제한이 걸리거든요. 정미 공장들에. 그래서 여공들이 많이 해고를 당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동양방적으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그렇게 소문만 무성했을 뿐이지 실제 채용된 직공은 한 2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뒤에 추가로 1,500명을 모집을 합니다. 역시 남자 300명, 여자 1,200명을 모집을 하는 거죠. 근데 1차 모집 때는 사무실에서 직접 모집을 했는데 이력서를 받았는데 2차 모집에서는 동양방적하고 인천부 사이에서 계약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부 직업소개서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여직공은 14세에서 20세 사이의 미혼자로 모집을 하고요. 3차 직공 모집이 이제 개업하고 난 뒤에 추가로 모집을 한 게 330명 추가 모집을 해요. 여자 300명, 남자 30명. 그래서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1941년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10살 전후의 어린 소녀들까지 강제로 동원을 시켜요. 그래서 국가 총동원령에 따라서 임금이 없어요. 무임금으로 하루 12시간 이상씩 강제 노동을 시키죠. 이건 인천부 직업소개소가요. 재작년인가 철거됐죠. 신문기사에 엄청 한참 났는데 여기가 감리서가 있던 지금 스카이 아파트 자리고요. 뒤에 계단이 보이죠. 여기가 법원인 시절에 법원으로 올라가던 법원 관사로 쓰였다기도 해요. 여기에 일본식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인천 부립 직업소개소 자리죠. 그게 재작년인가요? 2019년인가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 당시에 신문기사에서 제가 캡처한 사진이고요. 그 직업소개소, 그러니까 인간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직업소개소 건물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철거가 된 거죠. 자,
임금과 노동 환경을 좀 볼게요. 일일 2교대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이었고요. 실제로도. 일주일씩 일금과 야근을 교대로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입사한 지 수일 만에 퇴사하는 여공들이 속출해요. 이때 소설과는 좀 다르게 퇴사가 자유로웠던 것 같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굉장히 명패를 자기가 그 이름표죠. 이름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근하는 남직공 한 명을 수의가 구타를 합니다. 1935년도에 동맹파업이 일어나요. 동양방직에서. 이게 이제 계기가 됐던 사건이고요. 그 1935년도 당시에 인천부 공장 노동자의 평균 일당을 좀 볼게요. 여공의 경우입니다. 동양방적이 20전에서 30전에 비해서 조선인총, 성년공장은 30전에서 50전, 정미소는 35전에서 67전. 그러니까 정미소 임금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제면소, 그러니까 제사공장이죠. 여기가 20전에서 30전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조선인총과 정미소 공장이 훨씬 더 임금이 높았습니다. 제일 낮은 수준의 일당을 일본 대기업이 경영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낮은 일당을 받고 일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조금만 제가 좀 뽑아드리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이 강경의 인간 문제를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책들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요 책이죠. 그 봄날은 간다, 방적공장 소녀 징용. 이 정혜경 선생이라고 한국 근대사 전공자고요. 이분은 그 강제징용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쓴 동화책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청진의 대일본 방적 공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부산에 있던 부산방직 공장, 그다음에 동양방적 이야기를 다뤘어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 그러니까 인간 시대보다 한 10년 뒤의 상황을 그린 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단행본은 아니고 작가들 77권이죠. 2021년도 여름호에 실린 건데요. 이상희 선생 역시 뭐 조병창 노동자들 구술체록이라든지 구술체록을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인천대 이상희 교수님이 그 12살에 동양방적으로 강제동원된 양종이라는 양종이 선생님 90몇 살이세요. 이분의 그 구술체록을 지금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참고로 해서 거기서 그 동양방적의 그 선비와 갓난이의 노동생활과 좀 비교할 만한 내용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료에는 옮겨놨는데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공장은요 굉장히 덥고 습하고 먼지 투성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폐병이 자주 걸릴 수밖에 없고 피부, 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실이 잘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창이랑 창 다 막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덥죠 안에서. 그리고 굉장히 습해요. 물을 계속 끓이면서 더 끓인 물에서 고치를 뽑아내야 되다 보니까 수증기가 올라와서 굉장히 습하고요. 그러니까 벌레들도 많이 살고 실을 뽑다 보니까 실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폐병이라는 모진병에 걸리는 일이 많다는 말인 게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양종이 어르신의 그 구술체록에 보면요. 기숙사는 다다미 방이었대요. 근데 불을 때지 않아서 굉장히 추웠고 시커먼 이불을 이제 덮고 잤는데 그래서 마룻바닥이 굉장히 축축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매립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염분기가 이제 다 올라오고 이 습기가 계속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축축하고 이 재미있는 내용이 아침이면 개가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닷개가 이 갯벌에 통해서 마룻바닥 다다미바닥을 뚫고 올라왔다가 사람들이 기척을 보면 쑥 들어갔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병은요. 폐병이 많았고 그 다음에 각기병도 많고요. 그 다음에 영양 부족이다 보니까 이질, 장질부사, 피부병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양종희 선생의 그 구술체록에 보면요. 그 옴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피부병이죠. 옴에 걸린 환자가 바글바글 했다 그래요. 그리고 공장에선 사람이 아파도 집에 보내주지 않고 병이 들어 죽어도 송장도 집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우마차 같은 달구지에 실어서 갖다 내다 버렸다. 이 전쟁 국면이다 보니까 시체도 집으로 보내주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것도 좀 가슴 아픈 내용이더라고요. 이 양종희 선생 얘기인데요. 국을 끓여서 내주는데 국을 먹으니까 다시마국이라고 표현했다가 미역국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미역국을 먹으니까 월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술 내용 중에 하긴 그 많은 여자들이 다 월경이 있으면 그 걸레를 어떻게 다 감당했을지 모를 일이다. 근데 미역국을 먹으니까 월경이 없어져서 달거리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이 양종희 선생은 23살 될 때까지 결혼하고서 나서도 월경이 없었다. 첫 아이 낳을 때쯤 돼가지고 이제 월경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 여성 노동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차별하고 압박했던 거죠. 요건 이제 마지막인데요. 1935년 그 12월 2일자 조선중앙일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요건 읽어드릴게요. 한 번 공장에 간 그들도 열악한 노동 환경과 비위생적인 환경을 감내치 못하여 병으로 나오는 사람, 기숙사를 탈출하는 사람 등 동양 방정만 해도 한 달에 200~300명의 이동이 있다 한다. 나온 그들은 어디로 가나. 직업 전선에 용사가 되려던 그들 가운데는 카페, 육학 작부 등으로 눈물의 길을 밟게 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며 최근에 와서는 엄동이, 그러니까 겨울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공장에 오고 가는 길에 카페를 방문하고 채용을 애원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간다고 한다. 공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임금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카페나 뭐 이런 술집, 육학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그 내용을 조선중앙일보에서 이제 다뤘다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소설의 내용이 인간 문제 내용이 실제로 10년 뒤에 이 구슬체록과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실제로 그랬을까? 그들의 삶이 1934년 당시에 동양방적 여공들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뭐랄까요? 한번 기숙사에 들어가면 탈출도 못하고 퇴사도 못하고 정말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노동운동이라는 그런 노동운동의 그 상황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강경의 작가가 조금 작가적 상상력을 조금 더 불어넣은 것 같고요. 그 상황이 마침 1910년 뒤 강제 동원되었던 그 어린 소녀들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가들에 나와 있는 이상희 선생의 구슬체록과 그 다음에 정혜경 선생이 지은 봄날은 간다라는 이 책은 이 강경애가 지은 인간 문제와 함께 보면 되게 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그런 책들이고요, 글들이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5분 더 넘겨서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문학관 쪽에다가 개별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답사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사를 하시면서 강경의 인간 문제, 강경애가 인천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 소설 속에서 그거를 한번 몸으로 좀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